공화당의 에너지 정책 역시 한 단어로 요약하면 에너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을 테니 더 생산해라. 곤란하실 수도 있겠지만 교수님은 어떤 후보 찍으시겠어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에너지 정책을 얘기할 때 반드시 같이 얘기해야 될 게 물입니다. 물이 있어야 에너지를 생산해요. 공화당에서 수행하는 정책을 하면 미국 사회가 더 극심한 물 부족으로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 게스트가 묻고 진행자가 답하는 역시나 박정호 시간입니다. 오늘도 저 아나운서 오승훈이 질문하고 박정호 교수가 답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부터는 미 대선 특집 네. 진행을 하시겠다고. 예, 저도 기획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즘 시의성 있는 주제인 것 같아서 예. 맨날 남들이 관심도 없는 뭐 베네수엘라나 알아보고 막 그런다는 지적을 많이 받아서. 그래요? 너무 재밌는데. 그렇게 네. 생각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미 대선은 뭐 워낙에 우리나라에서도 그렇죠.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슈니까. 그리고 딱 한 달 앞둔 것 같아서 네. 이때쯤이면 이제 정책 공약들 한번 점검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가져와 그럼 봤습니다. 몇 번에 걸쳐서 하실 생각이세요? 한 4번 정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던데요. 네. 그럼 주제별로 가야 되겠네요. 예. 네. 첫 번째 주제, 오늘 주제는 뭘 하면 좋을까요? 저는 에너지 편부터 한번 살펴보려고 에너지 편 들고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에너지 편. 에너지는 사실 에너지 자체로도 이슈가 되지만 요즘에는 기후 협약, 기후 변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에너지 정책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예. 우선 후보들의 정책 공약 이런 거, 정당 정책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큰 줄기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예. 이거부터 진짜 설명 좀 드려야겠네요. 네. 제가 이제 양 대통령 후보의 정책을 비교한다라고 했었을 때 네. 도대체 그 비교할 대상물을 뭘로 추출하셨습니까? 이 질문이 당연히 나오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부터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미국 대통령 선거를 보면요. 한 가지 뭐라고 할까요? 관례 아닌 관례가 있는 게 대통령 선거가 있는 그해 연도에 대해서는 양쪽 정당 공화당과 민주당이 네. 정강 정책, 영어로 따지면 파티 플랫폼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정강 정책을 가능하면 대통령 후보자의 공약과 맞춥니다. 결을. 당이 후보자에게 맞추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협의를 하는 거죠. 네네. 근데 후보자가 이런 걸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그렇죠. 주로 주장을 많이 하시겠죠. 그런데 이거를 정당이 지향하는 정책들하고 네. 이제 당선이 되고 나면 행정부의 수반이 되는 게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이 추진하겠다는 정책이 꼭 같을 수 없을 수도 있는데 그렇죠.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에는 이걸 딱 맞춰주려고 애를 쓰는 이유가 다른 쪽 후보들에게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잖아요. 저 후보는 정당하고 얘기도 달라서 실제 저 정책은 절대 실현될 수 없습니다. 이런 공격당하면 괜히 안 되니까 예. 그래서 사전에 대통령 후보의 공약과 정당의 공약을 일치시켜 주는 게 관례 아닌 관례고 올해도 여전히 그 관례가 이어지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들은 양쪽 공화당, 민주당의 정강 정책, 파티 플랫폼에 나와져 있는 내용들을 기반으로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대통령 후보자들 중에서는 유세 중에 좀 탄력받으면 예. 갑자기 확 발언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강 정책과 다르게? 그렇죠. 예. 정강 정책에는 없는데 내가 여기까지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지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또 그럴 기질이 있는 분이 한 분 계셔서 그런 분들의 추가적인 발언은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선거 캠프에서 그런 것들을 결정해서 발표하곤 네.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당 자체에서 네. 조금은 다를 수도 있고 비슷한 결도 있는 것 같아요. 후보들과 그 맞춘다는 네. 부분에서는. 그러면 에너지 정책 각각 후보들이 어떤 공약을 내놓고 있는지부터 살펴볼까요? 네. 일단 가장 큰 슬로건으로만 정리를 해보면요. 네. 민주당 해리스 진영은 청정 에너지는 업, 석유는 다운. 그러니까 에너지 수급 체계와 에너지와 관련한 정책에 있어서 청정 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정책에 방점을 찍었다. 이렇게 보시면 일단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어쩌면 민주당이 계속 이어오고 있는 관점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예전에 파리 협약 같은 경우에 예, 있었다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를 했다가 그렇죠.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이 되니까 다시 재가입을 하고 예. 그래서 청정 에너지는 민주당 쪽
그에 반대되는 쪽은 공화당 쪽 이렇게 저는 알고 있는데 그 기준은 민주당 쪽에서는 일단 유지가 되는 맞습니다. 모습이고요. 예.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이기도 한데요. 해리스는 원래 부통령이었다가 갑자기 대통령 후보가 됐잖아요. 예. 근데 뭐 부통령은 사실 대통령과 늘 한결같은 목소리를 내야 되는 어떤 뭐랄까 입지가 있기 때문에 아마 해리스가 다른 생각이 조금 있었다 하더라도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당분간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당선된 뒤에도 한 2년 가까이는 바이든 대통령이 했던 정책을 계속 고수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바이든 대통령은 파리 기후협약에 다시 재가입을 하는 등 청정 에너지에 대한 관심도가 높았기 때문에 예. 그런 정책을 이어받은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자, 공화당의 에너지 정책 이따가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다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역시 한 단어로 요약하면 에너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을 테니 더 생산해라 이거예요. 그래서 석유도 가스도 원자력도 상관없으니 더만 생산하면 된다. 이 정책 기조가 에너지 정책의 가장 큰 모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트럼프의 어떤 에너지도 상관없다. 생산만 해라라는 말씀대로라면 네. 화석 연료 중심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 보입니다. 네. 화석 연료뿐만 아니라 원자력도 일단 포함되어 있는데 그 이유들을 좀 설명을 드리면요. 네. 일단 청정 에너지도 우리도 공감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도 일부는 있는데 지금 현재 추세를 봤을 때 미국이 에너지 소비량이 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거라고 전망을 하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AI 시대 도래하고 있죠. 산업에서 이제 미국이 다시 제조업을 육성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제조업은 전기를 어마어마하게 쓰는 그렇죠. 산업이거든요. 예. 그러니 일반인들은 AI 사용하고 또 기업들은 제조 다시 부흥시키려면 그럼 전력은 어디서 공급할 건데 지금부터 여기에 대비하지 않고서는 빠르게 에너지라는 건 단기간에 공급할 수 있는 여지가 없기 때문에 예. 지금부터 해야 된다. 그런데 청정 에너지는 아직까지 효율적인 경제성 있는 에너지를 원활하게 생산한다고 보기가 공화당 입장에서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석유든 가스든 원자력이든 일단 더 생산하는 데 있어서 그거를 어렵게 만드는 각종 규제는 철폐해 주겠다. 이런 얘기고요. 그걸 통해서 미국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도 공화당의 정강 정책에는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네. 뭐라고 써 있냐면 미국을 에너지 독립국으로 만들겠다. 에너지 독립국. 예, 그리고 에너지 초강대국으로 탈바꿈시키겠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에너지 수급 체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외국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는 그런 국가로 지금도 사실 눈치를 본다고는 전 생각하지 않는데 더 강한 그런 에너지 자립 국가를 만든다고 하고요. 그럼 이걸 위해서 그 트럼프는 뭘 더 해줄 거냐라고 했었을 때 에너지 생산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겠다는 거예요. 에너지도 국가 기관 사업망이기 때문에 예. 누가 생산할 것인지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통상적으로 이루어지거든요. 예. 그런데 그런 걸 절차를 간소화해서 누구나 저기에서 석유 한번 캐볼게요. 천연가스 한번 생산해 볼게요. 라고 했었을 때 그런 것들을 훨씬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겠다고 하는 게 트럼프의 공약의 가장 중요한 모토입니다. 네. 해리스와 민주당은 청정 에너지 정책으로 친환경 에너지를 생산하도록 하겠다. 네. 트럼프는 그게 뭐든 상관없다. 어쨌든 네. 에너지를 생산만 잘 해라라는 네. 정책으로 가겠다. 그러면 저는 이제 화석 에너지도 계속해서 그렇죠. 생산이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은 드는데 예. 생산 자체도 중요하지만 에너지를 또 효율적으로 사용하느냐 이 부분도 좀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에너지를 살펴볼 때. 맞습니다. 예. 이런 부분에 대한 공약도 구체적으로 나와 있나요? 네, 있어요. 해리스 후보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구체적인 공약들이 명시되어 있고요. 네. 트럼프 쪽 진영에는 에너지 생산에는 파격적인 어떤 지원을 하겠지만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특별한 공약이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좀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예. 일단 해리스 후보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가장 뭐랄까요? 중요시 여기는 공약이요. 민주당 스스로는 미국의 민주당 스스로는 이걸 에너지 정책이라고 분류하지 않았는데 제가 보기엔 이게 가장 중요한 에너지 정책으로 보였던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네. 그게 뭐냐 하면 도로, 다리 등 이런 재건 프로젝트를
미국 전국 4,500개 지역에서 5만 7천 개 이상의 프로젝트를 통해서 도로와 다리를 정비하겠다는 프로젝트가 저는 에너지 효율의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고 평가해요. 도로와 다리를 재건하는 게. 예, 이거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미국에 출장을 가셨거나 관광을 가셨을 때요. 예. 그냥 렌트카 빌려서 자가 운전으로 이동해 보신 분들은 한 번쯤은 꼭 접하게 되는 현상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네. 뉴욕에서 보스턴으로 자동차로 넘어가려면 네. 통상적인 거리로 봤었을 땐 뭐 한 5시간이면 가겠네 하는데 7시간, 8시간 뭐 그 이상 걸릴 때도 많아요. 근데 그게 왜 그렇게 걸리냐면 미국 도로가 워낙 부실하다 보니 네. 도로의 한 라인, 두 라인을 막고 보수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들이 계속 정체 현상이 있어서 도로 위에서 계속 한 2-3시간씩 더 정체 있어서 그 위에 있는 거죠. 도로 자체가 오래되고 노후화되다 보니까 잦은 보수가 필요하다. 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 자동차가 도로 위에서 그냥 불필요한 기름을 계속 쓰고 있고 환경 오염을 유발시키는 가장 주된 요인들 중에 하나가 도로와 같은 것들의 기간 인프라망, 이게 부실한 걸 제일 크게 꼽아요. 예. 실제 만약에 4차선 도로로 표시되어 있는데 2개 차선을 막고 도로 정비를 하다 보니까 2개 차선으로만 자동차가 운행되다 보니 계속해서 병목 현상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 그것 때문에 연간 유실되는 그 석유 양이라든가 예. 불필요한 탄소 배출 양들을 계산해 본 여러 미국의 국책 기관들의 보고서들을 보면 어마어마하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로와 다리 등을 재건하는 것이 사실 미국 내에서는요,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써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돼버렸어요. 이들 도로라는가 이런 것들을 언제 미국이 대거 이렇게 기관망을 만들었냐면 예. 세계대전 기간 중이나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바로 예. 인프라를 조성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반세기가 넘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이제는 대규모 정비를 해야 될 상황이었고요. 이런 것들을 민주당에서는 에너지 정책으로 분류하지 않았던 이유가 사실 에너지라는 방점보다는 이 그 도로나 다리를 재건하는 일을 일자리 정책으로 표시하는 게 표를 더 쉽게 얻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일자리 카테고리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걸 통해서 서민들이 안정적으로 직장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하겠다. 이렇게 표시했지만 사실은 에너지 효과가 훨씬 더 클 수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하나 더 재밌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석인데요. 예. 네. 하나 더 말씀드리면 기존의 전기 사용한 것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하기 위해서 가전제품과 자동차 효율 기준을 강화해서 배출량과 에너지 비용을 감축하겠다. 자, 이것도 좀 설명을 드릴게요. 미국에 가보면요, 또 옛날 가전제품을 그대로 사용하는 가정집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 우리는 가전제품 새로운 냉장고 나오면 뭐 얼음 나오는 냉장고든 아니면 뭐 TV 달려있는 냉장고 나오면 냉장고 멀쩡해도 교체하시는 분들도 좀 계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미국은 그냥 아버지 때 썼던 냉장고 그냥 냉동 기능만 제대로 되면, 냉장 기능만 제대로 되면 계속 쓰는 분들도 꽤 많이 계세요. 예. 그런데 예전 가전제품은 전기 효율도가 좀 떨어지는 가전제품들이 많습니다. 예. 그것으로 인한 에너지 효율에 떨어지는 그 부분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이런 가전제품을 뭐 조기에 교체한다든가 새로운 걸 바꿨을 때 그걸로 절감되는 효과만큼을 어떻게 보면 가전제품 사는데 보조금으로도 줄 수 있고 그렇게 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국가 입장에서는 어차피 전기 생산하는데 돈 들어가느니 전기 적게 써도 되는 가전제품을 바꾸시는데 그 돈을 지원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거든요. 환경까지 생각하니까요. 예. 그래서 가전제품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자동차 효율 기준을 또 이거는 강화하는 형태로 불필요한 에너지 사용을 절감한다. 이게 하나 있고요. 일단은 정리를 좀 해보면 네. 예,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 연료 오래된 자동차의 네. 경우에는 매연 같은 것들이 짙게 나오기 때문에 오래된 자동차는 좀 교체를 하는데 보조금을 준다거나 네. 아니면 그 관리 감독을 좀 강화하고 이런 행정을 취하기는 하는데 네. 가전제품 오래된 것들도 바꾸게끔 하기 위해서는 강제로는 할 수는 없으니까 네, 그렇죠. 그런 보조금 같은 예산을 써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전기 에너지를 줄이는 쪽으로. 네. 도로나 다리 재건 또 가전제품 교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쉽게 생각은
안 드는 부분이거든요. 네. 에너지를 절약한다고 했을 때. 네. 근데 굉장히 신선한 발상이고 재밌는 발상이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참 신선하다고 생각하실 수는 있지만 네. 외국에서는 많이 하는 방법입니다. 브라질 같은 경우도 빈민촌 같은 곳에선 아주 오래된 냉장고를 사용하다 보니까 통상적으로 전기를 불필요하게 많이 소모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독일의 대표적인 회사인 지멘스가 독일 정부와 지자체와 협의해서 그 빈민촌에 새로운 지멘스 냉장고를 제공해주는 대신 네. 전력 소모량이 얼마 줄어드니 거기에 대해서 바우처 형태로 우리에게 돈을 좀 달라 이런 형태로 냉장고를 판매한 적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외국에서는 우리랑 다른 문화가 있다 보니까 통상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한 가지 네. 더 있다고 하신 건 한 가지 이것도 좀 특별한 이게 저는 오히려 저는 생소했는데요. 네. 바이 클린 앤 바이 아메리칸이라고 써 있는데 뭐냐하면 저탄소 미국산 시멘트, 철강, 자재 사용 의무화 확대. 미국도 새로운 뭔가 인프라를 계속 조성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럴 때 사용되는 건축 내외장재를 저탄소를 기반으로 생산하는 미국산 시멘트, 철강, 자재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겠다는 건데요. 이건 조금 달리 말하면 저가의 중국산, 미국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명분을 친환경을 들이민 것 같은 느낌도 많이 있습니다. 저탄소라는 그렇죠. 친환경을 거기에 끼워 넣음으로써 그렇죠. 자국 거를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예, 그래서 저탄소 미국산이라고 딱 표시가 되어 있는 이유가 네. 결국 중국에서 만든 값싼 그 건설 원자재 같은 경우는 탄소 배출을 지금 많이 유발하면서 생산되고 있는 게 분명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 중국 거 쓰지 마라라는 것을 환경과 같이 결부시켜서 일거양득을 하려는 전략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트럼프는 도로 다리 재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약 없어요? 있을 것 같은데. 전혀 관심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요? 전혀 없고요. 예.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 중에 이 에너지를 생산하는 거 말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 부분에서 제가 굉장히 주목할 부분은 네. 전기차와 관련된 부분이었거든요. 일단 바이든 대통령의 전기차 관련 의무 조항 IRA법에 대해서 일단 부정적인 기조의 논조를 계속 말씀하고 다니세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조금 전기차 시장이 미국에 전기차 그럼 대표적으로 친환경 자동차로 분류되니까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친환경적인 기기로 전환해서 전기를 사용해서 전기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이 덜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에너지 부분에서도 이런 전략적인 설득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앞서 석유랑 가스 생산은 마음껏 해도 된다라고 말씀 주셨잖아요. 예. 근데 그걸 그렇게 해도 되는 이유로 제시를 하면서 그게 더 효율적이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대표적으로 트럼프가 적극적으로 밀었던 셰일 그 기업들. 이 셰일 기업들이 예전에 셰일가스나 셰일 석유 같은 경우는 국제적인 유가 수준이 일정 수준 이상 올라가지 않으면 우리가 경제성이 없다. 이거는 아주 쉽게 석유를 캐거나 가스를 캐는 게 아니라 별도의 처리 과정이 너무 복잡다기하기 때문에 이 유가가 일정 수준 이상 받쳐주지 않으면 경제성이 없다. 이렇게들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요즘 공화당의 견해는 좀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느냐. 2007년부터 2012년 사이에 대거 셰일에 투자했던 초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네. 도대체 셰일층이 어디 있는지 탐사도 직접 해야 되고 초기에 거기 탐사가 된 다음에 거기서 셰일가스를 추출하기 위해서 그러려면 그런 셰일가스를 추출할 수 있는 지역은 대도시에 있는 게 아니라 저기 외진 곳에 있을 경우가 많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많은 인부들이 살아갈 정주 환경을 제공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자그마한 미니 도시, 임시 도시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살 집, 그다음에 뭐 먹을 식당, 그리고 도로도 거기까지 갈 도로를 또 추가로 개설을 해야 되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초기 셰일 기업들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알았다 하더라도 그거를 캐기 위한 초기 인프라를 온전히 내 돈으로 다 건립한 다음에 그걸 캐야 되다 보니 그게 다 비용으로 잡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국제 유가가 어느 선 이상이 되지 않고선 저는 무조건 손해 봅니다가 그게 다 비용으로 들어가니까 그런 건데 네. 요즘 셰일을 아직까지 하겠다는 기업들은 그 기업들 중에 살아남거나 아니면 새로운 기업들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들 기업들은
어떤 비용 효과가 절감됐냐면 예. 탐사하는데 A 방법, B 방법, C 방법, D 방법으로 다양하게 탐사해서 그 미국 땅 지하에 어디에 셰일층이 얼마나 있는지 조사하는 비용은 자신들이 지불한 게 아니잖아요. 앞서 그거 하겠다는 회사들이 다 조사한 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아, 그 자료는 공개가 돼 있어요? 공개가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건 돈 주고 사야겠지만 예, 예. 그거를 다양한 지질 탐사 방법으로 찾는 데 들어간 비용보다 그 자료를 공유받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훨씬 더 예. 싸겠죠. 네. 그래서 그 탐사 비용도 엄청나게 절감하고 그리고 거기에 이미 시추를 해서 바로 채굴할 수 있는 쉬운 인프라는 초기에 임시도시까지 건설하면서 그거 다 했던 그 기업들이 다 비용 부담한 거지. 나는 그 비용도 덜 들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트럼프 공화당 쪽 입장은 셰일이나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한 석유나 가스의 경제성이 예. 옛날 수준이 아니라 지금은 어마어마하게 확보된 건데 그렇게 돈을 벌어서 다른 에너지 대안을 찾아야 되는 거다. 그런 맥락인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 독립 자급자족 뭐 이런 거를 강조하셨다고 했는데 네. 이미 갇힌 인프라가 있으니까 그걸 네. 활용해서 에너지 생산에는 더 이상 비용을 쓰지 말고 네. 적게 쓰고 네. 그 다음에 다른 산업에 육성하는 데 더 그렇죠. 쓰자 뭐 이런 쪽으로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네. 바이든 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이라고 이 네. 친환경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산업 기반 네. 그런 투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걸 트럼프가 사상 최대의 사기다 이렇게 언급을 했다고 네. 오프닝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어떤 맥락인 거예요? 네. 이것도 좀 사기라고 하는 거는?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앞서 이제 도로라든가 다리 같은 걸 다시 정비한다라는 내용 설명 드렸고요. 그것을 정비할 때 저탄소 미국산 시멘트나 철강 많이 사용하라. 이것도 이런 걸 다시 보수하는 유질 정책을 하는데 친환경 원자재를 많이 쓰자. 이게 하나 있고요. 네. 그다음 두 번째로 또 들어가는 게 뭐냐면 대중교통과 항구 또는 그런 도로나 인프라망 밑에는 항상 수로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전기 그 배선 같은 게 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을 대중교통, 항구, 수로 등을 전부 전기화를 도모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그 사회 기관 시설망을 전부 전기를 기반으로 가동되는 형태나 그런 비중을 늘리겠다는 그 자체만으로 전기는 탄소를 직접 배출을 안 한다는 거니까 예. 그래서 그린 뉴딜이라고 민주당은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그린 뉴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2만 명 이상의 청년들을 추가로 고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민주당은 이 청년들을 추가로 더 고용할 수 있는 이 프로젝트를 청정 에너지 청년 프로젝트라고 부르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환경도 살리고 청년 일자리도 제공하고 그래서 양극화도 완화한다. 이런 내용인데요. 트럼프는 이게 허구라고 말하는 게 일단 첫 번째 이게 무슨 그린이냐. 그린 아니다. 예. 왜 그게 그린인데? 라고 했었을 때 그 전기는 뭘로 생산하는데? 라고 했었을 때 여전히 화석 연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 않냐. 예. 그리고 청정 에너지만으로 그 전기 다 조달할 수 있느냐. 못하지 않냐. 네. 그러니 이건 다 허구고 거짓말이다 주장을 하고 지금 오히려 더 증가해 갈 것으로 전망되는 전력망에 대한 어떤 대안도 없는데 전력 사용량에 대한 대안도 없는데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런 맥락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친환경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는 항상 그 부분은 대두가 됐던 문제점인 것 같아요. 네. 예. 어쨌든 전기로 바꾼다고 했을 때 그 전기 에너지는 어디서 나올 거냐? 화석 에너지 아니냐 결국엔. 네. 그리고 전기 에너지를 만드는 그 인프라를 만드는 그 중간 과정에서 화석 에너지가 더 많이 든다 이런 얘기는 꾸준히 비판이 되고는 하는데 그런 부분을 꼬집은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친환경 청정 에너지 정책을 쓰는 민주당과 해리스 그리고 어떤 에너지도 상관없다는 공화당과 트럼프 이것이 에너지 정책이 사실은 경합주의 표심에도 영향을 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네.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주는지 정리가 될까요, 이게? 네,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정치권에서는 경합주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은 아주 어떻게 보면 셈법이 명확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통적인 공화당 지지 지역인데 그런데 이 공화당 지지 지역에 굳이 이렇게 아주 전통적인 지역이라면 이 지역의 그 경제적인 어떤 부흥에
반하는 공약을 내세운다 하더라도 민주당까지 찍을 것 같지 않아 라고 생각하면 그냥 서슴없이 그런 고려 안 해줘요. 네. 그냥 거기는 어차피 집토끼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경합주 중에서 살짝 여기에는 힘을 실어주면 민주당 찍을 사람이 공화당으로 넘어올 것 같다. 반대로 민주당 입장에선 공화당 찍을 사람이 민주당으로 넘어올 것 같다라고 하면 거기에는 그 지역의 경제 또는 소득 이런 거에 굉장히 부응하거나 부합할 수 있는 정책들을 되거 많이 신경 씁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쉐일이라든가 에너지 관련한 그 지역들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지역들로 얘기되고 있는 부분은 대표적인 공화당 지지 기반들이에요. 그런데 이 지역들에서 석유나 천연가스 이런 걸 더 많이 생산하게 해준다고 해봤자 민주당 입장에선 어차피 저쪽은 우리 안 찍는 곳이잖아. 이렇게 되는 곳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른바 콘크리트 지지층이라고 그렇죠. 하는 어차피 안 바뀐다. 네. 그러다 보니 그런 지역들의 어떻게 보면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 아닙니다. 우리도 석유도 일부 사용할 거고요. 가스도 일부 사용할 거예요. 그런 얘기 굳이 할 필요가 없는 할 거죠. 필요가 없다. 예. 네. 그러니 이 에너지 정책은 아주 공교롭게 경합주를 달래기 위한 수단에서는 이 에너지 정책은 빠진 거예요. 네. 어차피 콘크리트 지지층이 있는 곳에서 주로 이 이슈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은 주로 빠졌고요.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유일하게 이게 경합주와 걸리는 부분이 에너지 정책으로는 민주당에서 분류하진 않았지만 뭐가 하나 있냐면 앞서 제가 슬쩍 그 수로도 정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미국은 예전에 그 대공황 시절 그 언저리 때 그 후버댐 건설하고 하는 그런 댐들 있지 않습니까? 그 댐에 의존하는 어떤 상수원을 의존하는 지역이 너무나도 많아요. 네바다주, 애리조나주 이쪽 서부 해안 연안은 초창기 그때 지어진 수로와 관계 시설로 아직까지 의존하고 있는데 그런데 미국도 이 물 부족 현상이 너무나도 심해졌거든요. 그래서 최근 논의되고 있는 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담수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 미국 오데오 연안 지역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쪽은 물이 남고 아니면 남는다기보다 충분하고 아직까지는. 그런데 서부 연안 지역은 너무 고갈이 눈에 보이고 그래서 오데오 연안의 물을 서부 지역이나 중부 지역까지 수로를 건설해서 끌어다 쓰자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트럼프는 이게 무슨 친환경인데 그 수로 구축해서 그 물을 가지고 오는데 그 수많은 그 군데군데 다 터널 뚫거나 지방공사 다시 하고 토목공사 하다 보면 그게 환경을 오염시키는 거 아니냐. 그게 무슨 친환경이라고 주장을 그러고 하냐. 이런 얘기들이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주별로의 갈등이 에너지 쪽에 있는 게 아니라 요즘은 물에 좀 있는 경우는 솔직히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래서 에너지에 아까 말씀하신 섞어서 네. 친환경을 섞어서 넣음으로써 그런 고용이나 이런 쪽도 살짝 건드리는 그렇죠. 그런 방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정책을 접근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다시 또 전기차 얘기 아까 하던 걸 넘어가 보면 에너지와 전기차는 아까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건 너무나도 잘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트럼프는 중국산 전기차 수입 금지 그는 예전에도 공약했고 이번에도 공약으로 나왔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중국산 차량 수입 금지를 아예 명시하겠다라는 거예요. 예. 이게 이제 좀 논란의 여지가 될 수가 있고 우리에게도 이제 우리가 미국 대선 후보자들의 공약을 살펴보는 이유는 우리에게도 어떤 파급 효과를 일으킬지가 중요한 요소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예. 일단 이렇게 되면 중국산 전기 자동차는 미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겠다는 게 트럼프의 공약인데 그럼 상대적으로 지금 미국에 일찍 공장 짓고 미국에서 전기차를 팔아보겠다라고 출사표를 던진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조금 경쟁자를 막아주는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지역 유럽이라든가 뭐 다른 지역에서는 오히려 한국산 전기차를 원활하게 팔기가 훨씬 더 열악해질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건 왜 그럴까요? 중국은요 이미 연간 전기차를 몇 대 생산하겠다라는 그 생산 대수가 가능한 그 어마어마한 시설 투자를 해놨는데 그런데 그 전기차를 못 팔면
정말 엄청난 손실을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공장 크게 지었으니까요. 네. 그런데 미국에서 이렇게 전기차를 한 대도 못 팔게 돼버리면 자연스럽게 그 판매 부족분을 다른 데서 메꾸기 위해서 유럽 시장을 더 파격적이고 공격적으로 공략하거나 동남아시아를 더 적극적으로 공략할 가능성이 많아져요. 그러면 우리나라 현대차도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동남아시아 시장에서 전기차 팔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리고 유럽 시장도 체코를 비롯해서 여러 공장들에서 전기차를 판매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중국이 훨씬 그들 지역을 선택과 집중으로 강력하게 공략해 가기 시작하면 우리 전기차를 더 추가로 팔기는 정말 많은 어떤 혜택을 드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미 지어놓은 공장을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군요. 네. 네, 우리도 어쨌든 동남아나 유럽 시장을 대비해서 지금 공장을 지어놓거나 인프라를 구축해 놓은 것이 있는데 네. 거기에서 나오는 것들을 돌려야 되는 거죠. 돌려야 쉽게 되는데 예. 소비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중국이 공격적으로 싸게 팔기 시작하면은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질 거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한 우려군요. 이걸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송경제에서도 규모의 경제라고 해서 제가 몇 번 설명드린 건데 네. 예를 들어서 어떤 큰 시장이 열릴 거라고 이제 전망이 됩니다. 그러면 기업인들 중에서 일부는 그렇게 큰 시장이 열렸을 때 제품을 가장 싸게 만들어서 가장 많이 팔 수 있는 제일 쉬운 방법은 공장 크게 짓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어떤 외적 변수가 생겨서 그 시장이 빨리 도래하지 않거나 생각보다 시장이 커지지가 않고 있어요. 그러면 공장 크게 지어놓은 사람 입장에서는 엄청 무서운 거예요. 하루하루 손실 규모가 그 큰 공장 유지하려면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가겠어요. 그래서 정말 살 떨리는 일인데, 만약에 공장을 작게 지어놓은 사람이 있다 하면 이렇게 결정해도 되죠. 그건 일찍 시작할 줄 알았더니 전기차 시장 빨리 도래 안 하네. 야, 그냥 공장 지어놓은 거 접어. 쉬운 결정을 할 수가 있겠죠. 큰 투자를 안 했으니까. 예. 그러다 보니 큰 공장 지어놓은 회사는 무조건 이 시장이 빨리 도래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큰 공장 지어놓은 곳이 바로 중국이거든요. 예. 그래서 중국은 이 공장을 계속 가동시키기 위해서 별의별 수단을 다 동원하고요. 대표적으로 유럽 얘기 잠깐 드렸으니까 미국이 이렇게 전기차 수입을 막으면 유럽이나 다른 데를 더 공략할 거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유럽 쪽 분위기 하나 말씀드리면, 미국과 같이 부응하기 위해서 중국산 전기자동차에 유럽이 추가적으로 관세를 더 부과하기로 결정을 했거든요. 그랬더니만 중국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왜 우리 쪽에만 이렇게 전기차에 관세를 과감하게 더 부과하느냐.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중국이 보복 관세를 때리기로 결정한 게 바로 유럽산 소고기에 대해서, 유럽산 육류에 대해서 우리 보복 관세 매길 거야. 안 받을 거야. 거의 이 수준이었거든요. 그랬더니만 거의 백기투항하다시피 지금 중국과 다시 좋은 관계를 설정하려고 하는 나라가 스페인입니다. 유럽에서 자동차를 두 번째로 많이 생산하는 국가가 스페인이거든요. 그렇군요. 자체 브랜드는 없지만 공장이 거기 많이 있어요. 그런데 스페인은 하몬 같은 이런 육류, 이런 걸 대거 수출하는 국가거든요. 그런데 그 육류 수출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해버린다고 하고, 그러니까 결국 안 받겠다고 하니 스페인 경제에는 지대한 악영향이 미친 거예요. 그래서 스페인 총리가 중국에 달려가서 중국산 전기 자동차가 유럽으로 들어오는데 우리가 큰 도움을 드릴 테니 육류에 대한 관세는 좀 풀어달라, 이런 노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유럽이 관세 올리는 행보를 하더라도 지금 중국 입장에선 유럽 말고 다른 데 문을 두들기기 쉽지 않은 곳이, 쉬운 곳이 없으니 거기에 또 보복 관세하면서 유럽에 팔 수 있는 교두를 만들려고 하고, 거기에 스페인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찬동하고 있고, 그러면 그 과정에서 한국산 자동차가 유럽이나 동남아도 비슷한 분위기고요. 그런 분위기를 중국산 자동차의 적극적인 분위기를 우리가 넘어서기 위해 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유럽이나 동남아 쪽에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 셈인 거고, 우리는 그 무기가 좀 강력하지 않은, 상대적으로 볼 때는. 그렇죠. 그래서 좀 더 고민이 필요해 보이는 부분이겠네요. 그 저가로 생산하는 것들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기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우리가 미국 쪽에 공장을 새로 짓고 있는 거는 보도를 통해서 많이 본 사실인데, 유럽이나 동남아 쪽에 수출하기 위해서 지어진 공장을 조율하거나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어요? 이 자동차 같은 경우는요. 자동차를 새로운 모델을 만드는 것보다
자동차 공장 짓는 게 훨씬 고도의 역량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공장 사이즈를 연간 몇 대 생산하는 걸로 공장을 짓느냐에 따라서 예. 몇 대까지 팔 수가 있고 몇 대까지 못 팔면 무조건 손해고 몇 대는 더 팔 수 있었는데 못 팔아서 손해가 되고 굉장히 중요한 셈법이 들어가거든요. 예. 그런데 벌써 우리나라 현대차도 여기저기 공장을 어느 규모로 짓겠다라고 발표해 놓은 게 있는데 그게 중국의 전략 전술에 따라서 그 셈법이 다 어그러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게 복잡해지는 네. 거죠. 근데 전기차 관련해서는 민주당도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서는 좀 제재를 가하는 정책을 많이 썼잖아요, 지금. 네, 쓰고 있고 IRA도 그런 부분이 일정 부분 들어가 있고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로서는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대비는 꼭 필요한 부분이겠네요. 이게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어느 쪽이 대통령이 당선이 되든 간에. 그럼요. 사실 어느 쪽이 대통령이 당선이 되던 간에 결국 중국산 전기 자동차가 중요한 우리의 경쟁 상대이기 때문에 이 중국산 전기 자동차가 이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결국 누가 될지에 따라서 어떤 행보를 보일지가 우리 전기차 업체의 실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네. 가장 중요시 봐야 될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네. 미국에서 또 다른 나라 쪽에 네. 그러니까 해외에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전략 같은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아, 예. 이것도 네.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에너지 정책은 한 국가가 혼자 할 수 있는 범위가 극히 제한적이에요. 왜냐하면 원유를 외국에서 수입해 와야 된다든지 리튬을 외국에서 수입해 와야 된다든가 뭐 아니면 가스를 외국에서 수입하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정제를 하는 곳은 또 어디고 이러다 보니까 에너지 공급망과의 고려를 반드시 해야 되는데 민주당은 이번에 정강 정책에서 에너지 공급망에 대해서 뭐라고 써 있냐 하면 글로벌 청정 에너지 공급망을 구축하겠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정 에너지 부분에서 새로운 글로벌 공급망을 구축하겠다는 거는요. 민주당 입장에선 이건 굉장히 완곡된 형태로 또 중국 배제가 들어간 건데요. 이것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바이든 행정부 시절에 우방 국가들에게 우리가 미국에서 공장 짓고 미국에서 청정 에너지에 해당되는 2차 전지 배터리 공장을 비롯해서 전기 자동차 공장 이런 거 만들어 주면 그러면 어떤 보조금 줘서 우리가 어떻게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약속을 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굉장히 파격적인 수준의 지원금과 이런 걸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동맹국이라는 국가들이 반응이 좀 뜨뜻미지근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자꾸 중국을 뒤돌아보는 거죠. 봤더니 그게 청정 에너지 공급 체계에서 중국을 배제하고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뭐. 예를 들어서 한국 기업들도 리튬은 거의 전량 중국에 의존하고 네. 그럼 리튬 제가 어디서 구해서 배터리 거기서 만들어요. 답을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일본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각 국가들이 희소 금속 중에서 전략 자원. 이건 우리 국가가 공급망에서 반드시 필요한 중요한 전략적인 자원인데 이거 어떻게 공급할 수 있는지 답을 달라라는 시위 아닌 시위로 유럽과 한국과 일본 등등에서 이미 희소금속 중에 우린 뭐 필요합니다를 미국이 알 수 있도록 정리해서 보내줬어요. 네. 그래서 바로 거기에 대해서 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글로벌 청정 에너지를 공급망을 새로 구축해서 그게 뭐 모르겠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 가지고 올지 체코에서 가지고 올지 칠레에서 가지고 올지 뭐 베트남에 있을지 북극해에 있을지 모르겠는데 네. 앞으로 중국을 배제하고도 청정 에너지 공급망을 완비할 수 있도록 우리 민주당은 이렇게 걸어가겠습니다. IRA법의 후속 조치로 이게 언급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네. 공화당 같은 경우는 이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에 대해서는 일절 아무 얘기가 들어가 있지 않아요. 들어가 있지 않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자국의 에너지 독립을 원하는 거니까요. 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굳이 그걸 넣을 이유가 없을 것 같다는 그렇죠. 생각은 들고요. 근데 글로벌 청정 에너지 공급망이라는 거를 사실 미국이 마음만 먹으면 자국 내에 있는 원유도 그렇고 히토류라든지 뭐 아까 말씀하신 리튬이라든지 자국이나 가까운 나라들에서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데
자국 내에서 이렇게 공급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 안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있지는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다가 최근 한 1, 2년 전부터 그 노선이 좀 바뀌었습니다. 미국의 지질조사국에서 미국 내에 전수조사를 하다시피 해서 희소금속을 바탕으로 해서 미국 내에 이런 희토류 금속류가 얼마나 많이 매장되어 있는지 그리고 경제성은 있는지 거의 전수조사를 했고요. 그 지질조사는 마무리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지역에서 얼마를 우리가 채굴을 하려면 그거는 할 수 있는 기본 조사는 끝났고요. 단 문제가 되는 게 경제성입니다. 우리가 사실 이런 2차 전지에 들어가는 코발트라든가 이런 많은 금속들을 저기 아프리카 지역이나 아니면 중국과 같은 곳에서 많이 조달하게 됐던 이유들 중에 하나가 그런 지역은 친환경 규제가 낮고 그다음에 인권과 관련된 또 노동과 관련된 기준이 그렇죠. 낮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충분히 이런 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있었어요. 이 얘기는 달리 말하면 광업을 수행하는데 안전 장비 철저히 제공해주고 안전한 시설 인프라 투자해주고 이런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곳에서 생산하다 보니까 채산성이 맞고 가격을 싸게 공급할 수가 있었는데 예. 미국은 인권이라든가 산업 현장에 대한 근로 기준이 굉장히 높은 나라잖아요. 예, 임금도 높고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다 감내하고 생산을 해봤자 경제성 있겠느냐. 그 의구심은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의구심에 어떻게 답을 줄지를 제시해야 되는데 이번에 정강 정책에는 그건 없지만 예. 하여튼 그렇게라도 해서 반드시 공급을 하겠다라는 어떤 명분을 민주당은 가지고 있고 공화당은 거기에 대해서는 답이 없고요. 알겠습니다. 오늘 미 대선 특집 후보자 정책 비교 첫 번째 에너지 편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봤는데 곤란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네. 교수님은 어떤 후보 찍으시겠어요? 어떤 후보를 찍냐고요? 미국 사람이라면. 네. 이게 예. 둘 다 맞는 부분도 분명히 있잖아요. 예. 그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에너지 정책을 얘기할 때 반드시 같이 얘기해야 될 게 지금 언급이 안 돼 있는데 물입니다. 물이 있어야 에너지를 생산해요. 화석 연료를 기반으로 발전소를 돌릴 때도 물이 필요하고요. 네. 원자력 발전소를 냉각할 때도 물이 필요해요. 이 물이 중요한 관건이고 관전 포인트인데 예. 공화당에서 수행하는 정책을 하면 미국 사회가 더 극심한 물 부족 국가로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전통적인 에너지 기반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건 물 사용량이 더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미국은 결국 물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외국에서 물을 수입해 와야 되는데 여기서 외국에서 물을 수입해 온다는 게 직접적으로 물을 수입해 온다는 의미가 아니라요. 외국에서 곡물이나 농산물이나 공산품을 수입해 와요. 네. 그게 물을 수입해 오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우리는 농작물 수입하면 농작물 수입한다고 생각하지만 그 농작물 재배할 때 뭘 씁니까? 물을 쓰거든요. 예. 그걸 수입하지 않으면 내부에서 재배를 해야 되는데 그만큼 물을 더 쓰게 되는 거예요. 네, 네. 따라서 물을 절약하기 위해서도 외국에서 이런 완성된 걸 물을 써서 완성된 걸 들여오는데 네. 만약에 미국에서 화석 연료를 기반으로 한 정책을 조금 더 가져간다면 전 세계적으로 물 부족이 더 심해질 것이고 그러면 외국에서 미국으로 물이 흘러 들어가게 되는 경로가 생기는 거예요. 그건 직접 물이 간다는 게 아니라 물을 사용해서 완결된 완성품 뭐가 들어가면 물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그게 훨씬 더 악영향이 큽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 내부에서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더 있을지 모르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길게 보면서 청정 에너지로 가는 게 우리나라를 비롯한 다른 국가에는 훨씬 더 이점이 많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환경적인 부분을 물이라는 것으로 연계해가지고 말씀을 그렇죠. 해주신 거네요. 예. 무조건 에너지를 생산할 때 물이 들어가는데 미국도 지금 물에 대해서는 답이 없어요. 알겠습니다. 예, 오늘 저는 여기서 인사를 드려야겠네요. 네, 다음 주에 저는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